이게 그래서 금액이 저도 되게 쇼킹했어요. 이번 에코프로 실적 발표 내용이 쇼크였습니다. 이게 거의 1,500억 정도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온 것도 놀라웠는데 연간으로 4,800억의 이익이 발생한다?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이걸 인도네시아에서 에코프로한테 줬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업을. 2분기 발표할 때는 시장에서 반이 크지 않았거든요. 3분기에서 영업이익 1,499억 보여줬으니까. 이게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 이어진다 했을 때는 한 달 새 2배가량 급등한 에코프로의 시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0년지 10월 13일쯤에서 저점 잡고 올라오면서 에코프로가 저점 대비 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빠져요. 다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저점 대비 올라와서 주가가 좀 여전히 견조한 게 에코프로랑 LG화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왜 주가가 이렇게 안 빠질까라는 걸 고민을 하니까 그 해답이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3분기에 영업이익이 1,499억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9,597억 원.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계산해 보니까 15.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이 15%가 넘는 기업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3분기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돈을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0%대거든요. 영업이익이 2% 이렇게 나오는데 10% 넘게 쉽지가 않은데 에코프로가 15%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게 일회성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나오니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재련소에서 인수이익이 발생을 했고 그 ESS형 쪽으로 NCA 양극재 매출이 증가세가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는 거고요. 보통 NCA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기당 100% 정도 초과 증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HM 워터를 쭉 얘기 나오는데 에코프로를 보면은 여기 그 사업 전망에서 올해 4분기는 헝가리 데브렌치 공장 및 그 유럽 법인을 통한 사업을 확대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사 지분법 이익이 증가할 전망이죠. 이제 또 유형예산인데 그 내용수 재추진으로 인해서 전체 상품 감소 예정이고요. 부채 비율 100% 미만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인도네시아 이거 잘 보시면 인니 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이 향상된다 하는데 이게 원가가 기존 대비 20에서 30%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의 양극재의 그 원가가 20에서 30% 절감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인도네시아 2단계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1기에는 지분 20% 참여하고 2기에는 50% 참여 계획인데 인도네시아 2단계 프로젝트에서 1단계에서는 연평균 5년간 1,800억의 투자 이익이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2단계 같은 경우는 3,000억 이상의 이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답니다. 그럼 두 개 합산하면 4,800억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보면은 그린 에코니켈, 니켈 그 MHP 캐파 2만 톤, 그렇게 20에서 30%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고 올해 4분기부터 유의미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연간 기준 흑자 전망이 가능하거든요. 에코프로 멀티가 계속 매분기 적자예요. 그럼 이 내용을 그 종합해 보면은 1단계 같은 경우에 그 니켈 그 15만 톤 그리고 그 오프테이크 물량 장기 계약 물량 이제 3만 톤 예상 영업이익이 예상이 연평균 1,800억이라고 나와 있죠. 지혜인과 연결이익이 1,000억에 지분 500억 그리고 메탈 트레이딩 300억 해가지고 대략 한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2단계에서는 여기는 니켈 13만 톤 그리고 그 오프테이크 장기 계약 물량이 이제 5만 톤이죠. 근데 여기 2단계가 3,000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치면 4,800억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앞으로 연간으로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로 인해서 투자 이익이 기본 4,800억이 깔리면서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인니 사업을 통한 수익성 향양 원가가 기존 대비 20에서 30% 절감됐죠. 그러면은 이게 에코프로 비의 양극재의 원가가 20에서 30% 절감되는 거니까 에코프로 BM의 연결 원가가 그 절감이 되면서 이익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에코프로의 이제 연결 이익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또 그 이 인니 사업을 통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데 흑자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익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20에서 30%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 통한 연결 이익도 올라가죠. 에코프로 그 HM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게 그 얘네가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는 케미칼 피터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반도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것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쿠즈 루프 시스템의 핵심이 또 에코프로 HN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에코프로가 투자이익이 4,800억이 연간으로 깔리면서 자회사들이 전부 다 성장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 4,8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얼마까지 나올까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보다 훨씬 나올 것 같죠?
그거를 깔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그룹 전체에서 실적이 에코프로가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이번에 투자 이익이 3분기까지 끝이에요. 2분기, 3분기가 끝이에요. 2회성으로 끝났는데 에코프로 그게 계속 연결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니켈 재련, 전구체, 양극재에 이어지는 통합 밸류체인을 해외에 구축해서 원가 경쟁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한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거든요.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기대 효과는 연간 4,800억의 추가 이익이 기대가 되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리고 이런 막대 이익 증가는 다음과 같은 원가 절감 효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통합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서 니켈 원재료를 조달을 통해서 양극재 생산까지 비용을 20에서 30%까지 절감을 하는 거고, 또 글로벌 경쟁에서 확보가 가능한 거죠. 이런 원가 절감을 통해서 또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과 어떤 원가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특히 이제 통합 밸류체인의 의미가 이 원재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니켈 원강을 채굴 하고 재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 원료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거고, 1단계는 그 니켈 재료에서 내고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2단계 본격적으로 전구시 양극재 공장도 구축하면서 통합 운영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금액이 저도 되게 쇼킹했어요. 이번에 에코프로 실적 발표 내용이 쇼크였습니다. 이게 거의 1,500억 정도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온 것도 놀라웠는데, 연간으로 4,800억의 이익이 발생한다?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갑자기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진행하고 있는 니켈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가 연간 영업이익률 32%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걸 인도네시아에서 에코프로한테 줬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업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니켈을 많이 팔아야 이제 국부가 축적이 될 텐데, 니켈과 하이니켈 양극재와의 그 배터리 하이니켈 양극재와의 상관관계는 긴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공생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하이니켈을 많이 팔려야 니켈이 많이 팔리니까. 그래서 하이니켈을 많이 팔 수 있는 에코프로 그룹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 사업을 이제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단계에서는 이제 한 7천억 정도 투자가 이제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2단계 연말부터 본격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도네시아 투자는 단순한 생산기지 확보 수준이 아니라 니켈 부국인 인도네시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이제 거의 압도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의 이제 극한의 원가 절감에 성공하고 이게 준비가 됐을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라든가 ESS 시장,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가 다시 상승 사이클을 갈 때는요, 요 에코프로 그룹의 특히 에코프로의 그 이익이 굉장히 시장의 예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초입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4,800억 영업이익을 깔고 가면서 시장의 성장이 나왔을 때 그 원가 절감을 단체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의 성장했을 때 다시 이제 전기차가 이제 그 상승 사이클로 올라갔을 때 그때 영업이 그 실적의 증가폭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때 그 준비를 지금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동치 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그 성과가 3분기부터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2분기 발표할 때는 시장에서 반응이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2분기 발표 때는 반응이 있어요. 진짜 되나 보다 싶은 거죠. 왜냐면은 3분기에서 영업이 1,499억 보여줬으니까. 이게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 이어진다 했을 때는 에코프로 주가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이 사실 특히 에코프로가 좀 탑필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 실적 컨퍼런스 자료에서 보면은 양극재를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조달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순환 리튬을 조달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사가 지정된 곳을 통해서 뭐 호주 광산, 칠레 염호, 요시청에 따라 중국산 리튬도 이제 일부 사용하는 형태고, 그리고 ESS 쪽에서는 전구체를 두 가지를 준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 3원계에서는 3원계와 그 LFM 두 가지인데, 뭐 3원계는 잘 아실 거고요. 그 LFM이 그 전기차와 ESS 쪽을 타겟을 해서 가격사에서 개발 협력 중인데, 일단 현대는 상용화 진행 중이지만은 LFP 대비해서 한 20%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LFP 관련 이슈도 해결하고 탈중국 대응 용이하다고 하고 27년도 양산 목표인데, 이게 뭐냐면 LFM, 이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리튬 철 망간 인산염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인 거예요. LFM은 그 리튬 철 망간 인산염, 요거 약자인데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망간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능을 개선한 그 새로운 양극재 물질인데, LFP와 차이점이 코발트 대신에, 그러니까 LFP는 코발트 대신에 인산철을 넣은 건데, LFM 같은 경우는 망간을 더 추가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밀도도 망간을 넣으면서 더 올렸고, 에너지 밀도도 더 그 같은 그 기존 이제 LFP가 3.4V라고 하면은 4.1V로 이제
전압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밀도도 15에서 20%가량 상상이 된 거고요. 그 NC의 523, 622 수준의 에너지 밀도에 근접하다고 합니다. LFP 마찰을 마찬가지로 열 안정성이 뛰어나가지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거죠. LFP보다는 약간 모자란 정도,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ESS 용으로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에서도 코발트나 니켈이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사망계 배터리보다도 상당한 저렴한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저온 성능이 개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LFP보다도 상당한 그 저온 성능이 개선됐다는 자료에서 언급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LFM은 LFP의 높은 안정성과 어쨌든 저렴한 비용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밀도와 전압을 높이는, 그러니까 고전한 미드니켈과 이제 비슷한 건데, 요거를 이제 LFP 약재를 보완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탈중국 배터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ESS 쪽으로 주로 타겟으로 많이 할 건데, 아마 전기차로도 향후 쓰려는 것 같아요. 일단은 27년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에코프로 그룹은 그 LFM을 그 3원계 외에 그 ES 시장의 주요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를 이제 그룹사 전체적으로 공동 개발하고 있고, 그 LFP보다도 ESS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대안으로 주목할 수 있어가지고 27년도 이게 나오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아마도 ESS 시장에서도 27년도부터는 상당한 큰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NCA만 가는 게 아니라 LFP 양극재도 파일럿 라인이 5톤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 LFM이 어떤 게임 체인지 역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 특히 ESS 시장에서 그 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관련해서도 그 차익 발행 방법은 인도네시아가 인수지분, 그 순자산 공정 가치, 그 인수가보다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차익 단계 순이익으로 인식이 되고, 2단계에서도 가치 추가 식별 시즌 추가 이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가 매수 차익. 그래서 이제 워트럴즈 에코프로 영업이 그 영업액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PRS 8천억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2천억 올해 말과 내년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투자금에 들어가고 일부 차환 대비하고요. 그 내년도에 그 법인세가 있습니다. 초에 그 2천억 납부하고, 그리고 4천억은 향후 2년간 그룹사 전반적인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그 8천억에 대한 자금 활용 계획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든 손실이든 간에 저는 뭐 고위관심사 말씀드리겠고요. 매수 관점에서는 뭐 올라갈 때 따라 붙지 말고, 아직은 주가 뭐 바로 가기에는 10만 원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눌릴 때 관심 가져보시고, 여기 그 컨퍼런스 콜 그 하나증권에서 뭐 정리한 건데 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판단하셔서 투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투자 전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LG화학도 주가가 올해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50% 오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또 50%에서 올라서 저점 대비 2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주가 잘 안 밀리는 그런 상태죠. 이제 헤지펀드에서 LG화학 쪽에 LG 에너지선 지분을 활용해서 자사주 매입하던가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해라라고 얘기를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LG화학이 그래서 본업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분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회사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이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물적 분할을 한 상태의 그런 기회다 보니까 약간 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21년도까지 2차전 종목들을 착하다가 21년도에 시장이 급락이 LG에너지솔루션도 한 몫을 했거든요. 100조짜리가 상장돼 버리니까 2차전지 수급을 다 가져가 버리고, 단순히 2차전지만 가지고 아니라 시장 전체 수급을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시장 하락의 어떤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대도 있다 보니까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가 지금은 잘 인정되지 않는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 달 지금 현재 기준으로 LG화학의 시가총액 대략 25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LG화학의 본업, 특히 석유화학 쪽에서가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본업의 가치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고, 지분 할인도 그 LG에너지솔루션 지분도 7%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제 증권사마다 어떤 데는 이거 아예 그냥 그 스탑밸류 방식을 안 쓰고 그냥 지분 가치 인정 안 하고 연결 이유로 해서 목표가 잡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LG 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대규모 갔을 때 사실 이제 이런 그 지분 가치를 어느 정도 쳐주냐에 따라서 이런 그 히든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따라서 LG 화학의 사실 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차이가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면은,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110조 정도 된다고 보면은, 일단 제가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대략 여기 평균값이 그 기간에 한 108조에서 112조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평균값 110조를 제가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그 대략 지분율이 80% 좀 안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81.2인데 그거 그 PRS 2조 해가지고 80% 밑에 살짝 떨어진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글로벌 최저한에서 벗어나니까 그게 이제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데인데, 내가 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80% 잡고선
그러면 대략 요게 그 지분 가치가 그러면은 한 88조 된다 볼 수 있는, 이게 단순하게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저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할인율을 50%에서 80%까지 좀 나눠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분 가치가 50%일 때는 44조, 80%일 때는 80% 할인일 때는 17조 정도 된다는 거죠. 70%일 때 26조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지분 가치만 해도 LG화학의 시가총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인이 원 없잖아요. 80% 정도 되니까 최소 7% 이상인데 이제 80% 이상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차도 제대로 지금 반영이 그 지분이 가치가 그렇게 반영이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 이유를 보면 왜 이렇게 할인이 높을까라 보면은 앞서 물적 보완에 대한 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일단 LG화학 본업 자체가 실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 부담도 지속되면서 이게 본업 리스크로 인해서 제대로 지분 가치 평가를 못 받는 거죠. LG화학 자체가. 그리고 이게 이제 지분 가치 인정받을 때 이번에 PRS로 2조 조달한 게 결국에는 그게 시장에 나오고 물량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매각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되면 오버행 이슈 때문에 그러면은 LG에너지는 주가 빠지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지면은 지분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그래서 없을 수 있어요. 팔지 못하는 지분 같은 경우도 할인율이 높은데,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주가 하락에 오버행 이슈가 작용하니까 주가 부담을 주니까 여기에 대한 할인율이 높은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LG화학이 일단은 지분이 높지만은 지금 그렇게 되면 LG에너지는 이미 상장돼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에서 얻는 실질적 현금 흐름 배당 외에는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은 거예요. 중복 상장 때문에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은 거죠. 중복 상장 이슈와 그리고 지분을 매도했을 때 LG에너지 주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같이 있다 보니까 할인이 높은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전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매각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팔 수 있는 지분으로 구분했을 때는 할인율을 70, 80% 할인율을 50%로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그럼 같은 논리로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지사할인율을 한 50%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비상장 또 상장 자회사 지분을 할인율이 30에서 7% 정도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해요. 회사에 따라서 예전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PM 지분을 할인이 낮을 때는 30%까지 갔었고 높을 때는 50% 넘었었거든요. 50% 이상일 때는 에코프로 샀다가 30% 갔을 때 팔고선 뭐 에코프로 BM 사고 뭐 이런 식으로도 트렌드 막 하고 그랬었는데, 대략 50% 적용은 당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매각 가능 지분과 그렇지 않은 것들, 지배 지분을 나눈다면은 일단은 50% 이상 가져야 되잖아요. 50.1%는 가져가야 되니까, 이거는 매각할 수 없으니까 할인율 70% 이상으로 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할인율도 매각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매각 가능한 거 나머지 80% 정도, 30% 정도를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잠재적 현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할인율을 뭐 50% 할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걸 매각했을 때는 오버행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엔솔 주변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걸 또 완전히 또 50% 주기 어렵고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전체의 할인율을 50%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50.1%까지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인율을 높게 가져갈 수가 없는 지분이고, 나머지 30%를 얼마큼 할인율을 적게 주느냐 했을 때는 오버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50%가 다 주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두 개 합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50% 할인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를 저렇게 44조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전체 다 80%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싼 거죠. 그래서 이제 50%는 70%에서 80%를 적용하고 나머지 30% 물량을 50% 또는 그 이상 정도로 할인율을 좀 낮춰서 적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각자의 판단을 하고 계산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대략 그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뭐 한 70% 정도 평균으로 한 70% 할인율을 한다 그러면은 26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은 LG를 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만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고, 조금만 저거 한 65%만 돼도 뭐 30조 될 거예요. 60%까지 가게 되면은 35조. 50% 가격 무리가 있고, 그러면 한 맥스 한 60%에서 한 70% 사이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한번 더 각자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헤지펀드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에 대해서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활용하라는 거 요구들을 좀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연내 또는 조만간에 지주하는 형태로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좀 답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회사에 발표했는데 회사에서 LG화학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주가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의할 점은 LG에너솔루션 지분 가치를 현실적으로 50% 할인만 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이제 지금의 할인율보다는 좀 높게 볼 가능성이 좀 여지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한 5%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올랐어요. 다른 종목도 막 2배 올라갈 동안에 최근에 그 주가 반등할 때 한 30%도 못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주가 떨어졌고, 갑자기 미국에서 철강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주가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상대적으로 HMM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못 갔어요.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는 포스코홀딩스가 1조 1,000억 원 투자해서 호주와 아르헨티나 리튬 자원 확보 나섰다, 요거 나오면서 주가 급등한 건데,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하는 투자들이 포스코홀딩스에 뭘 바라는지가 오늘 여실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투자했던 분들이 대부분 철강 사업 이런 게 아니라 리튬 사업이거든요. 2000년 소재 사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보고선, 그리고 배당도 주니까 그런 안정성을 보고선 왔는데, 정작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소재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진전이 더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제 공장 준공이 늦거나 지연되거나 이제 상업화가 계속 지연되거나 이런 흐름이 나타나 보니까 2025년도면은 보면 어떤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 생각했던 게 리튬 가격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공장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눌리고 못 움직이는데, 호주 리튬 강산 지분 투자 1조 원, 그리고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광고 확보에 950억 원, 합쳐서 1조 1,000억 원 정도 투자하는 이 이슈가 오늘 그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려 했고요. 이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요거 내용 안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1위 리튬 기업을 도약하기 위해서 원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리튬 공급 다변화에 대한 그 목표를 밝혔고요. 그리고 일단 그 장인아 회장 취임 이후에 그 철강이나 2차전 소재가 핵심 코어잖아요. 요게 이제 뉴 엔진 신사업으로 재편을 완료를 한 상태고, 그리고 그 제철 보고를 넘어서 2차전 소재 국산화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소재 보고 실현을 하겠다라는 게 뭐 이런 비전을 밝혔어요. 시장에 반응하는 거는 이런 2차전지 소재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반응을 한다 라는 거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컨퍼런스 콜, 3분 실적 컨퍼런스 콜의 내용에 대해서, 특히 그 리튬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가져오면은, 리튬 수요는 크게 세 가지죠. 그래서 전기차, 그 ESS, 그 산업용 수요인데, 올해 전기차 1,400만 대, 내년 1,650만 대 판매 예상하고 있고, 올해 리튬 수요를 120만 톤, 내년에 135만 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수요 20만 톤 별도라고 얘기하고요. 통상 ESS가 전기차의 10% 정도인데 내년은 20%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리튬가가 지금 10달러 기준인데, 이게 스위스 연보는 램퍼 결과 보고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의 리튬 가격으로는 웬만한 정제업체들 마진이 안 남는다 그래요. 네, 일단은 램퍼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 포스코 필바르 리튬 솔루션과 포스코 아르헨티나 램프업은 일단은 작년에 11달 가동해서 올해 12월달 램퍼 종료하고, 인증도 고객사 추진 중이고, 포스코 필바르 리튬 솔루션 공장 2개 중에 하나는 상업 생산 중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올해 12월달 말까지 램퍼업해서 내년도 상업 생산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포스코 필바르 리튬 솔루션 1과 2 단계는 내년도 다 전부 다 상업 생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아르헨티나도 그 내년 초 램프업 종료해서 상업 생산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리튬 확보에 대해 투자도 나왔고, 그리고 상업 생산이 내년부터란 말이에요. 내년 1단계, 내년 상반기, 2단계 하반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 주가 상승은 내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24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했었는데 이거 계속 미뤄지고, 올해까지도 이렇다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지금 가격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하는데, 드디어 이제 상업 생산이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그걸 보면서 반영을 하면서 주가 상승도 이제 시작할 수 있어서,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오랜 기다림이 있었겠지만은 가져갈 만하다.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이 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부 전에 시황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이번 달 이제 12월 중순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발생 포지션 때문에 주가가 코스피가 급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또 빠지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야 하이닉스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가져가시고, 밀리면 잘 가져가시고, 그리고 관심 쪽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서 코스피가 좀 횡보하면서 쉬면서 코스닥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이제 바이오 쪽에 섹터가 집중이 됐고, 10월 달에 2차 전지가 급등했지만은 지금 11월 때는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늘 에이베이 바이오 에로를 191 쪽에 3조 8천원 에로를 통해서 바이오가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서, 바이오 우세가 좀 잠깐 좀
강하겠지만은 2차전 섹터도 10월 달에 강세 때문에 12월 때 좀 쉬어가지만은 지금 오늘 우변세가 다시 2차 상승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가려고 하면은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애가 움직여야 되겠죠. 막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그리고 2차전지 중심의 이제 강세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코스피는 12월 둘째 주까지는 선물시 중심만까지 쉬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를 투트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그 상승 괴리율이 20년 만에 최대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좀 쉬면서 코스닥 개별 장세,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10월 말과 11월 초 예상했었는데, 코스피 갑자기 조정을 받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갑자기 좀 쉬어가는 바람에 투트랙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로 하면서, 그러면서 바이오 쪽의 비중이 올라가는, 그리고 2차전 쪽에서도 가장 모멘텀이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좋은 쪽으로 좀 압축하는 형태로 포트를 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도 아까 뭐 엔비디아 깜부치킨 동맹 그 회동 얘기했었는데, 그 관련된 기업들, GPU 받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GPU 26만 장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기업들이잖아요. 현대차그룹도 5만 장 받고, 네이버도 6만 장 받고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죠? 그럼 삼성전자 같이 회동했던 애들을, 현대차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를 따로 만났고, 그리고 GPU 가장 맞는 기업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이사전 중에서 타겟 종목들 말씀드렸으니 관심 가지시고, 바이오 쪽에서는 코스닥이 가게 되면은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장 시가총이 크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매수하는 게 알테오젠을 매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타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바이오 쪽에서 예, 포트를 어느 정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로 모멘텀도 있으면서,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거래소 이전과 연평균 한 2건 정도 에러가 계속 예상되니까 알테오젠 많이 갖고 있다면 좀 쉽게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셀트리온이 거래소 이전 이벤트만으로 주가 2배 갔습니다. 그걸 상기시켜 보시면 거래소 이전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 에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감안하실 때는 바이오 쪽과 2차전지, 그리고 또 거래소 중심으로 소부장 보지 마세요. 반도체는 소부장보다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월등히 싸니까 그런 메모리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고, 그리고 GPU 동맹들, 또 깜부치키 동맹 기업들도 중심으로 관심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